스위스 취리히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기 위해 야간 열차를 타러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야간 열차를 타는 게 일종의 로망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여성 전용 4인 침대 칸으로 예약을 했고, 오스트리아도 오비비라는 기차 앱이 있어요. 제가 이 야간 열차를 그 스위스 SBB랑 오스트리아 오비비를 좀 비교해 보니까 오비비가 좀 더 싸더라고요. 왜인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비비로 예약을 했어요. 혹시 유럽에서 국경 넘을 때 양쪽 나라에서 둘 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하고 심플한 침대 칸이에요. 깔끔하죠? 제가 탄 칸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촬영하지는 못했답니다. 내일 열차에서 조식 나올 때 카메라를 다시 켜볼게요. 대신에 침대 칸 내부 사진을 준비했어요. 오래전에 야간 열차를 타신 분들은 이 정도면 아주 시설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실제로도 생각보다 깨끗하고 안락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아래 칸이 확실히 편하실 텐데, 저는 오스트리아 넘어가는 일정이 이제 미리 정해진 상태여서 한국에서 여행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서 이제 아래 칸을 사수할 수 있었고요.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 침대는 제가 키가 160 중후반인데 발은 닿았지만 이제 펴서 갈 수 있을 정도, 옷걸이 있고 생수 한 병 서비스, 콘센트 있고 얇은 담요, 베개 있습니다. 가방은 이제 침대 아래에 그 4명의 짐을 다 넣어야 하고요. 조명이나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패널이 있었고, 화장실 빈칸 여부도 표시가 됩니다. 문이 자동으로 잠겨서 화장실 갈 때 문을 열고 가야 하는데, 이게 움직이는 기차다 보니까 매번 문이 저절로 닫혀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차 직원분을 찾아서 열어달라고 해야 하는 게 조금 번거로웠고, 4인 여성 전용 침대 칸 금액은 약 101유로, 조식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침 7시경 이제 배달이 되는데, 메뉴판도 있어요. 그래서 열차 출발할 때 주문을 해야 하고, 기본 말고 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추가 요금 내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열차 타기 전에 저는 이제 취리 기차역 유료 화장실에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화장실도 다녀왔고요. 저 말고도 야간 열차 타는 여행자들이 같이 화장실에 있었고, 기차 화장실은 아무래도 비좁고 흔들리고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조식 아주 간단하죠. 조식도 먹었으니 오늘 빈 산책 코스 함께 보시죠. 저는 도시를 여행할 때는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좋아해서 이를 중심으로 일정을 짜는 편이에요. 앞으로 3일 동안 빈 여행을 할 건데, 지도에 핀해 놓은 곳은 이 정도고, 이 중에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빈 미술사 박물관을 갈 거고, 박물관 근처에 광장들 산책하고, 그리고 슈테판 성당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모두 도보로 가능한 거리예요.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핸델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특히 히틀러가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바로 여기서 발표하고 연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넓은 광장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유럽이구나, 너무 실감이 나죠. 핸델 광장에 있는 신왕궁을 지나고 있습니다. 호프부르크 왕궁에서 증축된 19세기 왕궁이라고 하고, 완공이 늦어져서 실제 왕궁으로는 사용되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빈에는 미술관, 박물관들이 많은데 모두 입장료가 만만치 않아요. 오늘 빈 미술사 박물관만 해도 21유로, 약 3만 원 정도 하는데, 저처럼 미술관이나 박물관 많이 가는 분들, 최소 4개에서 5개 이상 가는 분들은 이제 빈 패스를 구매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구매처 사이트 링크는 본문에 올려드릴게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두 가지 패스가 있어요. 비엔나 패스와 플렉시 패스. 비엔나 패스는 이제 빈의 거의 모든 박물관, 왕궁, 미술관 이런 유료 관광지들을 이제 모두 커버하고 시내에 관광지를 도는 관광버스가 있는데 이것까지 탈 수 있는 패스예요. 그런데 금액이 좀 비싼 편이에요. 최소 1일권에 약 80유로, 최대 6일권에 179유로. 빈에 오래 계시면서 관광지를 좀 빠듯하게 도는 분들께는 유리한 패스고, 저는 이제 빈 플렉시 패스를 구매를 했는데 60일 기간 한정, 최소 2곳 방문 패스부터 최대 5곳 방문 패스가 있고, 저는 최소 5곳 이상 유료 박물관을 갈 예정이라 5곳 방문 패스 89유로에 구매했습니다. 각각 입장료를 더해보니 100유로가 훨씬 넘어가서 저의 경우는 플렉시 패스가 이득이었어요. 광장에 있는 외성문을 통과해서 이제 빈 미술사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은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미술 소지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내부는 직접 오셔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미술사 박물관 앞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이 있고, 그 건너에 또 자연사 박물관이 있어요. 이 광장도 좀 쉬어가기 좋은 곳이에요. 슈테판 성당까지 걸어왔습니다. 빈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 아닐까. 사실 저는 빈 방문이 2번째인데 처음 와서 이 슈테판 성당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예요. 도심 한가운데 이제 거대한 성당이 딱 하고 들어서 있는데 그 존재감이 너무 강렬했고, 오늘 2번째 방문임에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성당은 들어갈 수 있는데 유료 구간이 있고 무료 구간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둘러볼 수 있어요. 성당 바로 옆에는 모차르트가 거주했던 아파트도 있습니다. 작은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밖에서 기념사진만 찍었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성당 주변에도 있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구시가지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느낌인데 현대 건축물과도 잘 어울려져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도 아주 보기 좋고요. 특히 그라벤 거리는 차도 안 다녀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리인데 볼 것도 많고 식당도 많아서 아마 빈에 있는 동안 매일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라벤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페스트 조일레. 페스트는 역병을 뜻한다고 해요. 중세시대 역병으로 희생당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으로부터 살아남았는지 생각하게 되는 추모 기둥입니다. 조금만 더 걸으면 성페터 성당, 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추측되고 빈에서 가장 최초의 돔 형태를 갖춘 건물이라고 해요. 성페터 성당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런 건물이 또 나오고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직선거리로 쭉 가면 아까 빈 미술사 박물관이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간 열차 타고 오스트리아 와서 가볍게 빈 산책 한번 해봤어요. 내일은 좀 더 꽉 찬 빈 여행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도 빈 여행 함께 하시죠. 안녕. 오스트리아 빈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벨베레데 궁전으로 시작해서 오후에는 알베르티나 미술관과 그 주변을 배회하는 것으로 동선을 잡아봤어요. 여기는 바로크 양식의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벨베데레는 상궁과 하궁이 있고 그 사이에 큰 정원이 있는 구조예요. 정원이 평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심축을 기준으로 점점 낮아지는 기울기가 있다는 것이 이 정원의 특별한 점이라고 합니다. 벨베데레가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상궁에서 전시하는 클림트 컬렉션 때문이에요. 클림트의 더 키스라는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벨베데레 궁전의 전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내부는 그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곳이 일부 있고 보통 이런 미술관에서는 스틱 사용을 금지해요. 저는 이런 경우 영상을 찍지 않고 관람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빈에 오신다면 이곳에 꼭 들려서 클림트, 에곤 실레의 작품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정원 건너편의 하궁까지 걸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하궁까지 걸었다면 음악가 요한 스트라우스 동상이 있는 빈 시립공원까지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보통 올드타운에 숙소를 잡으실 텐데 벨베데레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돌아올 때는 시립공원을 거쳐 올드타운으로 걸어서 진입하는 동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립공원은 빈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약 100년 전에는 빈의 귀족들만 출입할 수 있는 귀족 구역이었다고 해요. 이 공원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동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여기는 빈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인 카페 자어입니다.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이고 대기줄이 있어서 저도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사실 제가 혼자 여행 중이었다면 오지 않았을 곳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열흘 만에 제외한 바로 이분이 오고 싶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런 벨벳의 그 클래식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것 같고 초코 케이크랑 아인슈페너를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알베르티나 미술관이에요. 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입니다. 알베르티나는 지하까지 해서 4개 층에 아주 알찬 전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하 전시관이고 약 5년 전에 제가 왔을 때도 굉장히 인상 깊은 현대미술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주제가 아주 명확한 전시를 하고 있네요.
이 밖에 후기 고딕 시대 미술도 엿볼 수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렘블란트, 그리고 20세기 에곤 실레, 클림트, 앤디 워홀, 라우센버그 등의 컬렉션도 있습니다. 입장료 2만원대 정도. 저는 플렉시 패스로 잘 관람했어요. 전시도 좋지만 미술관 앞이 사실 더 유명하죠. 바로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촬영되었다고 해요. 여기 야경이 이쁘다고 해서 이따 저녁에 다시 올게요.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저도 처음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건축물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그리스 신전을 본떠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 이런 기둥이나 건축물을 제가 그림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고 신화의 한 장면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실제 오스트리아 입법의 중심지로 상하 양원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다시 왔습니다. 알베르티나 미술관 앞 비포 선라이즈 촬영지. 내려다 보이는 저 큰 토끼가 앉아있는 곳은 핫도그를 파는 곳이에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여기 올 때마다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고로 토끼는 독일 작가 오트말 회어의 작품입니다. 슈테판 성당 야경도 놓칠 수 없죠. 비엔나 3일차 아침 쇤브른 궁에 왔습니다. 오늘은 비엔나 마지막 날이고요. 오전에 쇤브른 궁, 오후에는 레오폴트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제 갔던 베베데레 궁전은 여기 쇤브른 궁에 비하면 굉장히 아담한 편이었네요. 쇤브른 궁은 궁궐과 대지가 무려 50만 평에 이르고 궁궐에는 1441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왕족들의 여름 주거지였다고 해요. 마리아 테레지아나 마리 앙투아네트 등 합스부르크 왕조의 600년 역사를 간직한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했을 때는 그의 사령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여기 있는 거울의 방에서 바로 어린 모차르트가 또래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녀의 엄마인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고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청혼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쇤브른 궁은 화려한 왕족의 방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내부 촬영이 전혀 불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쇤브른 궁은 그 궁 내부도 있지만 궁전 뒤로는 프랑스식 정원이 아주 광대하게 펼쳐져 있고 정원에 분수대와 미로도 있고 동물원도 있을 만큼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정원을 따라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가면 글로리에테라는 곳이 나오는데 지대가 좀 높아진 덕분에 그 쇤브른 궁과 그 너머의 빈의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쇤브른 궁은 여기까지 보는 거구나 생각 들었고 여기까지 꼭 와보시면 좋겠어요.
글로리에테는 개선문처럼 생겼는데 현재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서 쉬어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궁을 나와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올드타운 돌아갈 때 저는 올드타운 바로 전 정거장인 캐텐부리 캔 가세?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그 역에서 내렸는데 여기에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나슈 마르케트 시장. 기대하지 않은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곳이었고 이민자들이 많아서 여러 나라의 식품, 음식 같은 걸 즐기고 구경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눈이 즐겁고 시장에서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여행하면 저는 시장에 잘 들르는 편이에요. 오후에는 이제 촬영은 못했지만 레오폴트 미술관을 들렸고 여기는 에곤 실레 작품으로 유명한 미술관인데 이런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약 5천여 점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오폴트 미술관은 빈의 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지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에서 관심 있는 분들 가시면 주변 분위기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제가 3일 동안 빈에서 갔던 미술관, 궁전 모두 유료로 운영되었는데 저는 이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플렉스 패스로 조금 저렴하게 다녀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모두 취향에 맞는 빈 여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빈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도시예요. 올드타운만 걸어도 너무 좋고 미술관 많은 것도 너무 좋고 안전하게 잘 다녔고 동선이 크지도 않아서 이동할 때도 불편함이 없었고 하지만 오스트리아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은 기차 1시간 거리에 있는 소도시 린츠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거기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럼 내일도 오스트리아 린츠로 함께 이동하시죠. 안녕. 비엔나 일정을 마무리하고 린츠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이동하는 날은 늘 서두르게 되는데 오늘도 새벽같이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갈 예정이고 기차로 1시간 정도면 린츠에 도착합니다. 린츠는 오스트리아에서 빈과 그라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아돌프 히틀러가 린츠 근처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린츠에서 보내서 자신의 고향을 린츠로 여겼다고 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닌데 저는 이번이 벌써 2번째 방문입니다. 린츠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오자마자 화살표 표지판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린츠에서 매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리고 있어요. 무려 40년이 넘도록 열리고 있는 저명한 축제이고 예술과 기술 그리고 사회를 위한 축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했었는데 특히 예술과 기술과 사회의 연결성이 제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가 훌륭한 참조가 되었고 꿈같던 이 페스티벌을 2018년도에 처음 방문했고 이번이 2번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페스티벌의 주제가 있는데 올해는 Who Own the Truth? 누가 진실을 소유하는가? 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고, 함께 고민하는 세계 예술가, 공학자, 개발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선보이면서 린츠에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축제를 즐기는 국제적인 축제의 장이 여기 린츠에서 5일간 펼쳐집니다.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가 워낙 대중적인 그런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부산 국제영화제가 열리면 그 기간 동안에 부산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린츠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를 즐기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특별한 린츠 여행 함께 해주세요. 아르스는 린츠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데 무려 14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기차역에서 가장 가까운 포스트 시티라는 곳에서 티켓팅이 진행이 되고, 여기가 좀 상징적인 곳인데 원래는 우편물들이 유통되는 곳이었고 전시장으로 탈바꿈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린츠의 메인 거리인 란투스트라세를 중심으로 좌우로 아르스가 열리고 있고, 린츠 메인 광장, 3일체의 기둥 이런 것들이 도나우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고, 아르스 센터 가는 길이라서 축제가 열리는 전시장들을 들르다보면 거의 린츠를 구경하는 셈이죠. 시간이 넉넉하다면 3일을 봐도 모자랄 텐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으니 포스트시티, 린츠 대성당, 그리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를 중심으로 관람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 구조물이 그 우편물들을 분류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설로 수축이 되는데, 공장의 구조 그대로 유지하면서 훌륭한 전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오픈런을 해서 아직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잠시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음침한 복도마저도 전시 공간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역시 새 건물이 아니라 이런 원형을 살린 전시장들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죠. 그냥 전시장에서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관람객을 어떤 무대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리고 뭔가를 계속 찾아가는 듯한 한편의 로드무비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확실히 사람이 많아졌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 텐데, 여기가 출입구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또 이렇게 커뮤니티의 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린츠 대성당입니다. 린츠 대성당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미디아트를 봤는데 성당과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인상 깊게 봐서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업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공간과 작업이 주는 분위기가 어마어마한데 카메라가 다 담지는 못하네요. 걸어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까지 가는 길입니다. 도나우 강을 건너면 바로 센터가 있어요. 아르스 센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곳입니다. 딥스페이스 8K라는 상영관인데 8K 해상도를 가로 세로 16m, 9m 크기의 벽과 바닥 프로젝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 2-30분 내외의 작업들이 계속 상영되고 있고 3D 입체 환경으로 관람하는 영상도 있고요. 이렇게 크고 가까운 화면에 아주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본다는 것은 꽤 놀랍고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아요. Our civilization has now reached an existential transition and a danger zone. 이 영상은 제가 2018년도 린츠 방문했을 당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여기 전시장 옥상이 개방되어 있었고 상당히 기억에 남는 공간이었는데 올해는 개방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을 찾아보니 이 영상이 있어서 함께 올려봅니다. 2018년도와 2023년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를 굳이 비교하자면 예전의 아르스가 훨씬 더 축제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차분하고 규모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이제 아르스도 주춤하면서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도 40년 역사가 있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라서 세월에 따른 굴곡은 있어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탁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르스 센터 건물 자체도 유명한데 특히 밤에 이제 조명이 꽤 화려해서 많이들 보러 오시고 오늘 건너편에서 야경 보면서 와인 한잔 하고 있어요. 린츠는 진짜 사심 가득한 여행이었는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진짜 고맙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여기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로 갑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이기도 하죠. 그럼 내일도 잘츠부르크 여행 함께 하시죠. 안녕. 린츠에서 기차 타고 1시간 15분 거리에 있는 잘츠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잘츠부르크 여행하기 전에 우선 저희는 운터스베르크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운터스베르크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독일의 국경지대에 있는 산인데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버스로 30분만 가면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갈 수 있어서 우선 오전에 운터스베르크 보고 오후에 잘츠부르크 보는 일정으로
조금 빠듯하긴 한데 운터스베르크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빠듯한 일정이라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해서 대중교통 탈 수 있는 여행 패스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잘츠부르크에도 카드가 있었어요. 저는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본문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실물 카드는 필요 없고 온라인 구매하시면 패스가 핸드폰에 저장됩니다. 잘츠부르크 카드는 제가 본 도시 여행 패스 중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카드였어요. 카드는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24시간권 28에서 31유로 월별로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터스베르크 케이블카만 해도 30유로가 넘는데 24시간 카드가 31유로니까 이미 본점 뽑았고 여기에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포함되어 있고 많이들 가시는 호헨잘츠부르크의 성도 최소 11유로가 넘고 모차르트 생가나 레지던스도 13유로가 넘는데 다 이 잘츠부르크 카드로 커버가 가능하고 이 밖에도 30개 넘는 명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잘츠부르크 여행하실 때 이 카드를 꼭 고려해 보세요. 해발 1973m의 운터스베르크를 케이블카를 타고 1776m까지 약 8분 만에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하이킹을 할 텐데 운터스베르크의 3분의 2가 독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가장 높은 봉우리도 독일이라고 하고 오늘 올라가는 길 어딘가에서 국경을 넘게 되겠네요. 한국은 해외를 나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잖아요. 육로로는 해외로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 기차로 국경을 넘을 때나 이렇게 걸어서 국경을 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소회가 좀 있고 부럽기도 하고 저쯤이 이제 케이블카 내린 곳인데 내리면 바로 왼쪽 뒤편에 십자가가 있는 곳 저기가 이제 가까워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기만 다녀오시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서 1시간 정도 여기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올라오시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길게는 5시간 반, 짧게는 10분, 15분 코스가 있죠. 45분 코스도 있고 저는 편도 15분으로 나와 있는 잘츠부르크 호흐트론 목표로 천천히 가볼게요. 금방 올라왔어요. 길은 짧지만 돌들이 아주 많고 험한 구간이 조금 있어서 실제로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잘츠부르크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영화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 중에 운터스베르크도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찍은 건 아니지만 제가 굳이 영화를 찾아봤는데 첫 장면에 마리아가 그 산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종소리를 듣고 후다닥 내려가는 장면 기억하세요? 그 장면 중에 여기에서 보는 산들과 배경이 겹치는 장면을 제가 찾았습니다. 각도는 좀 달라도 운터스베르크 어딘가에서 찍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아쉽지만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잘츠부르크 다시 돌아왔고요. 보이는 것은 천주교 성당,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베네딕토의 수도원, 바로 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수도원이에요.
여기도 성당인데 아까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성당입니다. 일단 수도원 옆에 있는 호헨잘츠부르크 성으로 가는 중이에요. 성이 워낙 높은 곳에 있어서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성까지 가는 푸니쿨라가 운영되고 있어요. 마치 엘리베이터 같은 열차예요. 1분도 안 돼서 해발 536m를 단숨에 올라갑니다. 호헨잘츠부르크 성은 중부 유럽에서 파손되지 않고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성 중에서 가장 큰 성으로 알려져 있고 매우 튼튼하게 지어져서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성이에요. 무려 1077년에 지어졌고 당시 남부 독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세워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Usually, it's always the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경 같은데요. 도시 어디서나 이 성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지어져서 그만큼 전망을 가장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왔어요. 잘츠부르크는 이제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들에 비해 덜 손상되고 잘 보존된 편이라 그런지 이렇게 도시 전경만 봐도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60도로 펼쳐진 이 전망이 어디를 봐도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좀 좁긴 하나 길 따라 그냥 내려가면 되는 동선이라서 어렵지 않게 성 안을 둘러보면서 내려갑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성에서 수도원 쪽으로 걸어서 내려가는 길을 추천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수도원 패스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여기는 잘츠부르크 대성당 광장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전통적인 마켓이 열린다고 하는데 겨울에 와도 분위기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매우 깨끗하고 잘 관리된 광장입니다. 대성당 광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처 일대가 성당과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주변을 거닐다 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분수대도 만나고 오래된 교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걷다 보니 모차르트 광장까지 왔네요. 모차르트 동상이 세워진 곳입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모차르트 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게트라이드 거리에 왔습니다. 쇼핑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유명한 이유는 우선 모차르트의 생가가 이 거리에 있고 철제 간판들이 달려 있는데 이게 중세시대부터 시작된 문화라고 합니다. 이 간판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쇼핑거리로 불리기도 하고요. 제가 와보니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거리인데 과하지 않은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저기 보시면 길 끝에 호헨잘츠부르크 성으로 향하고 있어서 더욱 근사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란 건물 앞에 유난히 사람들이 많은데 모차르트가 태어난 생가입니다. 모차르트 생가를 봤다면 마르코 파인골트 다리를 건너고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이제 바로 모차르트 집이 있는데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사진 촬영이 전혀 불가합니다.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를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실제 그가 사용했던 바이올린을 비롯해 초상화, 악보, 편지 원본들, 그와 관련된 시청과 컬렉션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집에서 조금만 더 가면 미라벨 정원이 나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영화 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와 아이들이 도레미송을 부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원 안에 벤치가 많아서 저마다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분수 주변에 있는 이 동상들은 불, 공기, 흙, 물의 사원소를 상징합니다. 정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606년도 대주교인 볼프 디트리히가 사랑했던 여인과 자식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성직자들의 결혼과 사랑이 금지되어 있어서 종교단체들의 지탄과 노여움을 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는 예전에는 대주교의 연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손꼽히고 있고 콘서트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페가수스 분수인데 영화의 장면들이 마구 떠오르는 곳이죠.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잘츠부르크 야경을 볼 수 있는 매니산 현대미술관 전망대에 왔어요. 여기가 접근성이 좀 특이하게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미술관 자체가 높은 지대에 있는데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여기 전망대만을 보기 위해 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역시 잘츠부르크 카드로 사용 가능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걸어서 오셔도 될 것 같고요. 미술관 또한 컬렉션이 아주 훌륭한 것 같으니 미술관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기 멀리 호헨잘츠부르크 성이 보입니다. 모두가 조용히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백하건대 잘츠부르크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관광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 정도 찍고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가 실제로 와보니까 다른 도시들보다 역사와 전통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 그만큼 관광지화 되어 있고 이제 여행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유산 그리고 고유한 분위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는 아름다운 작은 도시였어요. 오늘 운터스베르크 전망대에 올랐고 짧은 잘츠부르크 여행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오늘의 버금가게 빠듯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슈타트를 갔다가 파이브 핑거스 전망대에 오르고 숙소는 또 인스부르크에 잡아놨어요. 할슈타트에서 이제 인스부르크까지는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다시 잘츠부르크로 왔다가 인스부르크로 가야 해서 이동 시간이 내일은 만만치 않을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샬슈타트 그리고 파이브 핑거스 전망대까지요. 숨가쁜 여행 함께 하시죠. 안녕. 오늘은 어제 잘츠부르크 도장 깨기 여행보다 더 숨가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행할 때 시간이 넉넉하다면 여유 있는 여행을 하겠지만 사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최대 5일 정도의 휴가를 내고 유럽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빠듯하게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죠. 저도 회사 다닐 때는 5일 이상의 휴가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짝꿍 책남도 직장인이라서 이번 오스트리아 여행은 일정들이 좀 빠듯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한국 직장인들 화이팅 하세요. 오늘 저는 이제 오버트라운에 있는 파이브 핑거스 전망대라고 있어요. 여기를 먼저 갔다가 할슈타트를 갈 예정인데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데 먼저 잘츠부르크 기차역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바트이슐로 가는 150번 버스를 타고 1시간 30분가량 이동합니다. 바트이슐에서 내려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기차역에서 기차로 갈아타고 한 30분 이동해서 오버트라운 역에서 내립니다. 오버트라운에 내리면 노란색 건물과 작은 성당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이렇게 우연히 만난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적하게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들었어요. 여기서 할슈타트로 가신다면 그리고 걷는 거 좋아하시면 할슈타트까지 걸어서 가기도 하세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걸어갈 만하죠. 그렇지만 저희는 파이브 핑거스로 가야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17분 정도 더 이동합니다.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다우슈타인 파이브 핑거스 전망대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에 도착했습니다. 티켓 옵션은 몇 가지가 있고 저희는 전망대만 볼 예정이라 케이블카 왕복이 포함된 파노라마 티켓으로 구입했습니다. 케이블카에 내리자마자 사방이 온통 알프스 산맥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회색빛 돌산이 펼쳐져 있어서 얼핏 보면 화성 같은 느낌이 드는 구간도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파이브 핑거스 전망대, 오른쪽은 이제 작은 교회와 저기 보면 세계 유선 나선 전망대로 가는 길인데 우선 왼쪽으로 갈게요. 갈색과 초록이 섞인 풀들과 파란 하늘 너머로 할슈타트 호수가 보이는 듯합니다. 하얀 돌인지 만년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산들도 저 멀리 보이고 여기는 알프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파이브 핑거스 전망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할슈타트가 아주 잘 보이는 풍경이 감탄스럽네요. 아찔한 전망대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눈으로 다 뒤덮여서 또 다른 풍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Kaffee? Aan mijn handy zei Spiel hallo. Ich kann es ja hier nachbearbeiten. Ja, Papa heeft dit dat gezien. Mijn, dat is mijn. Dat mag ja schon. Dat is ook goed voor. Dat is goed. Mooi, hè? Dat vind ik goed voor. Oh, echt mooi. Wil je niet proberen? Een foto van maken. Du müsstest die Helligkeit hochfahren. Ja, ik heb jetzt das höchste drin, was ich noch habe. Zu der Spirale und dann zum Hals. Is it a 5 fingers? 평지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가파른 구간이 곳곳에 있는데 세계유산 나선을 오르는 길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꼭 올라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Stando, tady poznáš, jak jsem odvážná, že jsem to hledala. To bylo teda i pro mě přes čáru. ترجع لك 800 فقط ورا ترجع 잔잔한 호수와 산들에 둘러싸인 동화 속 마을 같은 곳, 할슈타트. من زاهر ياخذ الزاد والله 해가 아주 뜨겁게 느껴지는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초입에 내려서 호수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할슈타트는 자연 경관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해요. 기원전 2000년부터 형성된 세계 최초의 소금 강산으로 가장 유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초기의 철기 문화인 할슈타트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때는 이제 몸살을 앓았을 정도로 관광지 유명세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인구가 1000명이 안 될 정도로 작은 마을인데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매년 여기를 찾는다고 하니 그만큼 장단이 있겠죠. 할슈타트의 매력 중에 하나는 오버트라운까지 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으니 돌아갈 때는 이제 배를 타려고 지금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단 말이야. 자, 이제 돌아가는 배편도 확인을 했고
구글 지도에 전망대로 나온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마을을 찬찬히 돌려보려고 합니다. 저기 뭐 다리 있나? 저쪽으로 가볼까? 다리 있는 데로? 물소리가 나는데? 골목을 걷다 보니 조금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뜨거운 햇살 때문에 조금 힘은 들었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와 한적한 골목을 걸을 수 있었어요. 교회 주변으로 묘지가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공동묘지가 철기시대 유물들이 출토된 역사적인 곳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가 아닐까. 전망대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전망대에서 돌아보니 산과 호수와 마을이 정말 그림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머무르진 않고 이제 금방 자리를 떠났어요. 씩씩한 백고동 소리와 함께 배는 출발합니다. 할슈타트는 저처럼 반나절만 있기에는 정말 아쉬운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소금 강산도 있고 스카이워크 전망대도 있고 폭포도 아주 볼만하다고 해요. 저도 언젠가는 이제 1박 이상의 일정을 가지고 마을 골목을 조용히 산책하면서 여행하고 싶네요. 직장인들의 영원한 꿈이죠. 이런 자연 풍경과 동화 같은 마을에서 사랑하는 이와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커피 한 잔으로 맞이하는 여유로운 아침. 혹은 혼자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림 같은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오늘도 나는 언제 가보려나 하면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언젠가 꿈에 그리는 여행 꼭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편 마무리합니다. 네, 내일은 인스부르크로 갑니다. 스위스 못지않은 알프스 산맥을 볼 수 있는 오스트리아 대표 산악 도시예요. 그럼 내일도 인스부르크로 함께 가시죠. 안녕. 저녁이 돼서야 인스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직장인 책남과 함께하는 오스트리아 여행 마지막 도시, 오스트리아 서부에 위치한 티롤 지방의 중심지이자 오스트리아 대표 산악마을 인스부르크. 저녁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을 보며 길을 나섭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 왠지 낯설지 않네요. 오늘은 온전히 인스부르크에만 있을 건데요. 오전에는 탑 오브 인스부르크, 인스부르크의 정상이라 불리는 알프스 산맥 노르트케테를 다녀오고, 오후에는 인스부르크 시내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노르트케테는 케이블카 탑승장 헝거브루크까지 시내에서 산악열차로 가는 방법이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의 방법으로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이동했습니다.
해발 2256m에 달하는 봉우리 하펠레카르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도가 상당해서 케이블카를 2번이나 탄 후에 바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뾰족한 돌산과 분화구같이 움푹 파인 곳들이 꽤나 아찔하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르트케테는 북쪽의 사슬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많지만 겨울에는 이곳이 눈으로 다 뒤덮여서 스키를 타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펠레카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번씩 거쳐가고 사진도 찍는 그런 스팟이에요. 어제 갔던 다우슈타인도 화성이나 달처럼 좀 생소하고 신비로운 풍경이었지만 조금 더 포근하고 다정한 느낌도 있었다면 이곳은 그 뾰족한 산의 형태나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긴장감도 훨씬 느껴지고 좀 더 극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산을 자세히 보면 이제 작은 길들이 수없이 나 있는데요. 아마 사람들이 지나간 이제 흔적이겠거니 하고 마음에 드는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 절벽을 따라 걷게 되는 길이었어요. 사냥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뒤돌아갈 수도 없어서 조심히 건너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나? 엄마야. 오. 네, 무사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여행할 때 이 모든 순간이 다 다르고 또 소중해서 뭐 어디가 가장 좋았다, 언제가 가장 좋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여기 풍경은 진짜 압도적으로 특별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나무와 풀들이 막 무성한 그런 산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좀 있고 스위스의 고르너그라트에서 체르마트를 보며 하이킹했을 때를 잠깐 소환해 보면 고르너그라트의 풍경은 최고의 어떤 풍경, 완벽한 풍경, 그래서 말문이 막혀버릴 정도로 감동이 밀려온다면 여기 노르트케테는 좀 더 거칠고 험하고 좀 날것의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약간 역경이나 이제 고난 같은 것들 또한 느껴져서 이런 것들로부터 좀 묘하게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좀 깨달음 같은 게 느껴져서 그래서 뭔가 울컥하게 되는 지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그룹에라고 케이블카 한정거장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식당이 있으니 멋진 풍경과 함께 식사나 음료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높은 산을 또 하이킹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저희는 인스부르크 카드 24시간권을 구매했는데 케이블카만 해도 40불이 넘어가서 시내 교통비 등을 감안한다면 이제 이 시티카드가 더 낫다고 판단했어요. 저희처럼 노르트케테 가시고 추가적으로 뭐 시내에서 미술관이나 뭐 유료 박물관 한 곳 이상을 가실 계획이시라면 버스도 마음껏 탈 수 있는 인스부르크 카드를 구매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내로 내려왔고 인스부르크의 핵심인 인강을 따라 조금 걸어봅니다. 인스부르크의 인은 강을 뜻하고요. 부르크는 다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만큼 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고 강의 위쪽에는 알프스 노르테케테 산맥이 사슬처럼 인스부르크를 쫙 감싸고 있고 강의 아래쪽에는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시장이 또 있는데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으니 들어가 봅니다. 점심때가 지났으니 시장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시원한 생맥주도 한 잔 시켰고 오늘의 점심은 터키식 요리입니다. Excuse me? Fork and knife. 뷰가 참 좋은 식당이었어요. 파란 하늘에 노르트케테가 보이고 파스텔 건물과 인간까지 더해져서 흠잡을 곳 없는 인스부르크 대표 전망 중 하나입니다. 구시가지에 들어서자 하프 연주가 거리를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와, 하프 버스킹은 또 처음이네요. 인스부르크는 알프스 산맥으로도 유명하지만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로 유럽 최고의 가문 합스부르크 왕가가 사랑한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황금 지붕이라고 불리는 지붕이 있는 곳이에요. 2000여 장의 구리 동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1494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1세와 황후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발코니라고 합니다. 막시밀리안은 이 인스부르크를 수도로 삼으면서 이곳에 머물렀고 덕분에 왕궁으로 사용했던 바로크 양식의 호프부르크가 인스부르크에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고 인스부르크 카드가 있다면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내부는 사진 촬영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사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렸다가도 또 해가 쨍 났다가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불을 끄고 빗소리를 듣는데 그냥 이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오늘이 오스트리아 마지막 밤이고 책남과의 여행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더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내일은 독일로 갑니다. 책남과 함께하는 마지막 도시 독일의 미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디즈니 신데렐라 성의 모티브가 된 노이슈반슈타인의 성도 찍고 갈 거예요. 그럼 내일도 함께 독일로 출발하시죠.